자, 오늘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고용보고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자체는 아까 오찬종 특파원의 오찬 메뉴에서 속보를 이미 다뤘으니까 보시면서 충분히 숫자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런 류의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 논판 페이롤 숫자가 정부 고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기가 꽤 몇 달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숫자를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은 정부 고용이 늘면 전체 고용도 늘고, 정부 고용이 줄면 전체 고용도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걸 굳이 엑셀 파일로 그려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나온 고용 보고서 보면은 그때 PPT 장표인데요. 전형적으로 이 정부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하락했어야 할 이 논판 페이롤 숫자가 방어되는 그런 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숫자를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숫자 보시면 25만 4천 개 일자리가 순중한 상황에서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거의 2배가 찍혔다. 근데 정부 부문 고용을 보시면 오히려 4만 5천 개에서 3만 1천 개로 줄었다. 그러니까 늘어난 고용의 100% 이상이 민간 부분에서 창출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미국이 침체와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구나. 일부 제조업에서는 좀 둔화되는 그런 기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침체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런 점을 새삼스럽게 다시 일깨우게 하고, 심지어 오늘 레이 서머스 재무장관은 전 재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너네 연준 50bp 인하는 저번에 왜 한 거냐? 이건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우리가 높은 중립금리 환경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신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9월에 있었던 50bp의 금리 인하는 실수였다. 하지만 큰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노랜딩과 하드랜딩 모두 연준이 직면한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머스는 아직까지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 경제를 지켜갈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명목임금 상승률 역시 코비드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둔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좋은 데이터 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항만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얼마 전에 끝났죠. 그런 사실과 함께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면서, 다만 달마다 강한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약한 지표도 있는 건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국 최종 정착해야 할 지점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연준이 여전히 그걸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포인트를 약간 짚어주는 거죠. 달마다 다를 수 있다. 강력한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약한 지표가 나오기도 한다. 즉 해석하자면, 이번에 강력한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달에 또 강력한 지표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논리로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번 속은 경험이 있잖아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정말 너무 잘 나왔다가 한두 달 뒤에 다 이게 깎여버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우리 몇 번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것에 대한 백신을 이 굴스비 총재가 미리 맞게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같은 시간 나온 실업률은 떨어져서 4.1이 나왔습니다. 2달째 하락입니다. 당초에 실업률이 확 올라갈 때 삼룰 경고등이 켜진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1년 내 이동평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침체가 온다는 경험칙인데, 이 경고등이 그래서 지금 켜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삼룰의 창시자인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이 일관되게 삼룰 경고등이 켜져서 여기저기 인터뷰가 폭발적으로 불려다니는 와중에 일관되게 자신이 개발한 이 삼룰 지표가 이번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가열차게 인터뷰를 해서 사실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본인이 만든 지표를 변명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좀 놀림도 당하긴 했는데, 근데 지나 보니까 결국 3이 맞는 거죠. 지금까지는.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4.1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이동평균이 4.1, 4.2, 4.3 하면 딱 4.2가 나오고요. 12개월 내 최저치가 요걸로 987로 걸러도 3.7이고 요걸로 해도 3.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순에 3.7이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저치가 계속 3.7로 고정이 되는 거죠. 12개월 내 최저치가 이거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자, 지금 4.2고 12개월 내 최저치가 3.7이니까
두 개 빼면 0.5. 딱 지금 3룰에 마지노하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 떨어지던 실업률, 2달 연속 떨어지던 실업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4.2가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다음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4.2, 4.1, 4.2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4.17 정도가 나오고 12개월 내 평균 최저치는 3.7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가 0.5를 밑돌기 때문에 3룰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달 보수적으로 봐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3룰 경고등이 해제가 된다. 이거는 3룰 창시자인 클라우디아 3의 해안이 상당히 돋보이는 포인트다. 사실 자기가 만든 법칙에 경제가 걸려서 온 동네 이 방송이 다 자기를 부르는 상황이면은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네방네 약간 경고성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3룰은 일관되게 자기가 만든 법칙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더 본인 명성이 높아졌다. 이런 포인트 가져갈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다시 4%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전고점이었던 7월 초 이 지점을 강하게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를 고점으로 다시 금리가 횡보할 것이냐, 채권 보시는 분한테는 또 중요한 이 판단 포인트가 하나 온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로 지금 온 동네 자금 빨려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자금은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이 증시가 확 뜨면은 또 증시가 빠질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증시를 팔아서 중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토 증시는 지금 국경절 때문에 휴장인 가운데 어제 홍콩 증시가 장 초반 좀 안 좋았다가 결국은 다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뉴스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맞다면은 중국 정부가 정말로 진짜 제대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 중국 정부 출신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기를 중국이 최대 10조 위안의 재정 정책을 또 준비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채권 발행도 전망된다. 이전 최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이 중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꽤 있는 얘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99년 이후에 최악의 디플레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가도 말하기를 이런 계획이 현실적이며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할 때까지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가 뜰 때까지 중국 정부가 무한정 부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재정을 뿌린다면 이 중국 정부가 지금 상황을 나라 존망의 위기로 보면서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천문학적인 자금, 한국 돈을 2,000조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 붓는다면 지금까지 단기로 증시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게 제가 과거 이걸 보여드렸죠. 2008년에 이 4조 위안을 뿌려가지고 올린 증시의 폭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4.6조 위안, 4조 6천억 위안을 뿌릴 때 이만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2배 넘게 10조 위안 뿌린다면은 지금 여기서 좀 더 갔을 텐데 증시가 바닥에서 이 정도 랠리로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 중국 공산주의 나라, 중국의 워낙 컨트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할 수 없지만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아니죠. 미국 증시는 물리면 시간이 해결하지만 중국 증시는 물리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반 고기반일 때는 약간 단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분쟁을 촉발했던 결정적인 사건, 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벙커버스터 암살. 근데 이 하산이 죽기 전에 이 알자지라의 보도인데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휴전에 사실상 동의하고 이걸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알자지라 보도기 때문에 뭐 뒤늦게 편들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여튼 보도에 따르면 이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교 장관이 말하기를 국제사회의 휴전 제안이 있어서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논의가 엄청 진전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입장을 뒤바꿔서 휴전을 거부하고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의 지지율 보시면은 정말 네타냐후 지지율 바닥이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근데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면서 경쟁 상대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를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전쟁이 네타냐후한테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이런 점은 이런 이스라엘의 내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중동 분쟁이 앞으로 더 갈 여지도 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관점도 하나 가져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